네, 자 오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전 타임을 잠깐 가져가지고 토론 주제를 두 가지로 좁혀봤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기원을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게 적절한 설명 방식인지 이게 좀 궁금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하인츠 딜레마의 그 사례가 이런 도덕 발달 또는 양심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사례였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하는 방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좀 주제가 어렵죠. 네, 어렵죠. 네. 일단 그거 하나는 확실하죠. 유전자는 도덕적이지 않다. 우리 이기적 유전자를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할 때도 도킨스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전자는 이기적이지 않다. 비유적으로 메타포어 비유적으로 쓴 것이고, 유전자들은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제가 아까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제목부터 챙기기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유전자가 자기의 생존, 살아남기와 번식이라는 것은 부풀려지기입니다.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함축도 있는 겁니다. 우리 바이러스라고 칩시다. 바이러스와 이제 균이 좀 다른 건데, 바이러스가 이기적인 바이러스는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는 나를 죽여버려. 그리고 딴 몸으로 가면 되니까 그 가서 또 다른 몸을 죽여. 이거는 이기적 바이러스죠. 그런데 좋은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 박테리아라는 거는 들어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막 번식을 해. 그런데 이제 들어온 그 몸이 죽을 정도로 번식하진 않고 공생 관계로 가는 정도로 할 수도 있으면 이거는 이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눈먼 그런 박테리아처럼 결국은 자기의 그 숙주를 다 죽여도 결국 자기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면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건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럴 수 있네.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도 아니 계속 같이 살면 되잖아. 왜 우리 인간의 수명을 죽이냐고. 근데 죽여가지고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게 하냐면은 아이를 낳게 해서. 근데 아이 안 낳게 하려면 유전자들이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어. 사람들이 점점 아이 안 낳아가지고 유전자 차원에서 다시 새로운 아이 출산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유전자들은 전략을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면 유전자도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살면 그 유전자도 영원히 살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영원히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풀진 않아. 부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새끼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살아남기와 부풀리기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은 분명히 아이를 낳는 방식인데,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전자는 대책이 없을 수도 있어서, 어쩌면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자연 선택을 해온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 한마디로. 그런 설명의 틀이 과연 양심을 설명할 수 있는지, 과연 정말 이런 유전자들이 우리 사람에게 양심을 갖게 한 이유가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설명이 저는 아주 황당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런 설명 방식이
좀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모든 증명을 해야 하는 음. 증거를 보여줘야 아, 그렇죠. 네. 같아요. 진짜 증명이 돼야 학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검토를 다시 해볼까요? 일단 개체 수준에서 그 유전자를 제가 이제 낫씨라고 했으니까 낫씨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우리 이제 정자 낭자가 결합돼가지고 배아라는 게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자라나죠. 그러면 자라난다는 것의 의미는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제 셀이라는 개념은 수두원에 그 남자 수도사가 기거하는 방을 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이란 뜻입니다. 세포라고 했지만은 방이란 뜻이야. 어쨌든 세포든 방이든 세포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자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 무한히 자라진 않아요. 딱 그 개체수가 도달하면 더 이상 자라지는 않는데 어쨌든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그때 세포가 증식이 되면 유전자 수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럼 유전자는 낫씨라는 관점에서 이미 충분히 생존과 번식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개체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낫씨 수준과 전혀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보냐면은 뭐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사람이라는 말로 불리려면은 삶을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삶을 살아나가는 건가요? 일단 나와요. 엄마 뱃속에 나와야지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갓난아기가 됩니다. 갓난아기는 이미 사람인 거예요. 그럼 갓난아기가 안 됐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태아야 그냥.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사람이 덜 된 거야. 나오면 사람입니다. 자라겠죠. 그러면 이 자라는 과정은 낫씨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차원이 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세포 분열의 단계를 넘어서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계속 세포 분열이 자기 복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포 단위에서는 끊임없이 낫씨들이 유전자들이 자기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분투를 합니다. 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이런 세포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전혀 아니네요. 삶의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을 우리가 바른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의 한 종류네요. 그럼 바른 삐딱한 마음도 있는 거야.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있듯이 수만 갈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른 마음이 마음의 한 종류라고 한다면은 마음은 분명히 자라나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모여살이가 필수적이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엄마가 없이 웃는 법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최고의 스승 아래에서 점점점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스스로 그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죠. 자라나는 겁니다. 마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말소리를 못 들으면 엄마 말소리를 못 들으면 그 아이는 말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라난다는 과정과 배우는 과정과 가르침을 받는 과정과 스스로 생각하고 적응해가고 실패해가고 다시 극복해 나간 이 전체적인 과정 이것 속에서 마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건 유전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너무 무리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유전자 배열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르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바르다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줄었을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빗나가지 않은 걸 말하는 거야. 상대방이 물으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건 바른 거죠. 근데 상대방이 무엇인가 길을 물었는데 거기에 아주 엉뚱한, 어긋난 또는 거짓말을 하면
바른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지 어떻게 관계 유전자가 또 있나요? 그러면은 공기 유전자가 있어서 이 공기 유전자가 우리 유전자하고 또 관계를 맺나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성격의 유전자는 있지만은 이 성격 자체는 유전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격의 유전자가 성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성격의 발달과 성격의 뭐 모양이라든지 특성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성격의 유전자는 성격과는 다른 거죠. 그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양심의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의 유전자는 양심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유전자가 원래 설계된 대로 양심이 잘 발현된 사람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유전자 차원의 그 자연 선택은 아닌 거네요. 그럼 이제 앞에 얘기했던 혈연 선택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또 난제가 있는데 또 어떤 난제가 있나요? 혈연 선택으로 설명할 경우 아버지를 왜 떠나요? 왜 싸우고 왜 절교하고 막 그러나요? 심지어 뭐 반대하는 결혼하고 그냥 분가해서 그냥 아예 따로 살기도 하고 그것도 혈연 선택이라고 말한다고 할 말은 없겠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다 부모를 떠나서 자수성가하고 혼자 살고 독립된 삶을 살아가죠. 새로운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고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고 혈연이 아닌 오히려 동료 또는 직장에서의 이런 동료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들, 동아리들 이런 데 훨씬 애착을 많이 갖고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기도 좋고 삶도 더 잘 살아가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가족의 애착을 느끼는 사람보다는 사회적이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이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전체 안에서 훨씬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반혈연 선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이 논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두 번째 논의로 가겠습니다. 하인츠 딜레마의 보기가 제가 보기엔 너무 좀 극단적인 보기였던 것 같아요. 뭐 설명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보기의 그 뭐 적합성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약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도덕적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 도덕적이지 않죠, 그거는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이 보기가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를 구하는 게 도덕적이다 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죄 값을 그 형벌을 사는 걸로 갚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것과 잘못에 대한 책임은 졌지만 그럼으로써 약사에게 준 피해는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도덕적이라고는 선택도 도덕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근데 하인츠가 뭐 약사의 팔을 비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신체적인 피해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약사도 되게 궁핍한 상황이었다. 그렇구나. 만약에 약사도 마지막 약이었는데 네. 그 약사도 아내가 아팠어. 그런 경우라면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하인츠는 누군가를 죽인 살인범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약사가 항상
좋은 아, 상황에 그러네. 놓여져 있다고 볼 수는 그러네. 없을 테니까 네. 그냥 같은 인간으로 본다면 음, 네 어쨌든 피해를 끼친 거라.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돌이킬 수 없음이라는 한 제한 조건을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줘 보세요. 약을 훔쳤을 때 약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돼. 그런데 약사는 뭐 좀 손해는 봤지만 약사로서 계속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돌이킬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 정도라면 하이치는 뭐 이렇게 극악무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예를 좀 쉽게 수박 과수원이 있는데 돈이 없는 꼬맹이가 아저씨한테 과수원 아저씨 농부한테 아저씨 수박 한 덩이 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돈 내고 사 먹어라 돈이 없는데 저리 가 몰래 수박을 한 덩이 훔쳐 먹었어요. 그러면 양심적인가요? 비양심적인가요? 아이의 경우는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아이는 어른이라고 합시다. 그럼. 비교할 수 없어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같은 성인의 입장 상황에서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피해 정도를 돌이킬 수 있는 정도인지 없는 정도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약사에게 미친 피해가 물론 그 집에 똑같이 되게 큰 오한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하인츠가 약사에게 준 하인츠 맞죠? 그 피해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피해인지, 그러니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내가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죠, 없죠. 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고려 사항이네요.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하인츠는 다른 선택지를 골랐어요. 예를 들면 은행 가가지고 뭐 우리 아내 살리기 위해서 돈 빌려주세요. 돈 빌릴 수 있으면 됐네. 은행 가서 은행이 안 빌려줬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죠. 좀 더 발전시키면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경우라면 하인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의료보험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전체의 그 의료보험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암에 걸리면 그 항암 치료제를 먹잖아요. 알약을 먹는데 싸구려 알약이 있고 아주 비싼 알약이 있습니다. 이 아주 비싼 알약을 먹으면 토가 나오지 않고 약효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싸구려 보험이 되는 알약을 먹으면 토를 하고 머리가 빠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효과도 떨어지죠. 그럼 이런 의료보험 체계가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돈 가지고 장난하냐? 누구는 돈이 있어서 좋은 약을 쓰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는다면 그 사회는 제가 보기에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고 판단이 듭니다.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정의로울지 모르겠지만 배려, 돌봄의 윤리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경우처럼 우리도 돈 문제 없이 돈 걱정 없이 누구나 다 최상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가는 것이 이러한 양심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선택지죠. 더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근데 아쉽게도 우리 콜벅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던지지 못했어요. 시스템 문제를 양심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함께 고려해 봐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한 문제고 같고, 다음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이웃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저는 한편으로는 약사의 그 양심을 좀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약이 좀 비싸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가만히 듭니다. 공짜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약사는 하인츠가 그 약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제가 이 약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이 질문의 사회적 배경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하인츠라는 사람의 그 진짜 이런 긴박한 상황을 믿기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간에 정말 엄청난 교류가 있고 신뢰를 쌓은 관계가 아니라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화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뭔가를 해버리면 줄 서면 안 되지 사람들, 그지? 네, 줘버린다. 공짜로 준대 그러면은 줄 서가지고 망해야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어떤 누군가가 나도 정말 힘들어요라고 했지만 힘들 정도는 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에 대한 염려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상황이 어느 정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쉽게 정말 좋아요. 진짜 제가 물음을 나눠볼게요. 하인츠 사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약사라고 치자면은 정말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줘야겠죠. 약을 줘야겠죠. 네. 네, 그게 양심이죠. 네. 무엇이 무엇보다 앞서기 때문에. 생명이 동시에 그렇죠. 있을 때. 그건 뭐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는 거야. 다만 하인츠가 거짓말한다면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약사는 하인츠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었겠네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약국은 공짜로는 안 팝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하인츠는 다른 약국을 갔어야겠죠. 그 모든 약국이 그러면은 그럼 하인츠는 어디서도 그 약을 공짜로 구할 수는 없네요. 그 또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양심적인 약사가 공짜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약국 앞에 요즘 착한 병원처럼 착한 치과처럼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해. 공짜로 달라고. 근데 보니까 저기 줄 서 있는 놈들이 전부 약값이 없는 것들이야. 가난한 병이들이야. 알았어. 그럼 약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겠죠. 망해 그러면은. 약국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선택을 그렇게 했고 그렇죠. 그거에는 자기가 옳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걸 정말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등락을 하든 그렇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줘야겠죠. 그 다른 방법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건 분담인 것 같아요. 분담. 다음에 이렇게 이 비용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나눠서는 낼 수 있을 테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약값을 좀 깎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약간 깎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고려 사항 중에 하나는 자기의 총 수입을 고려해야 될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약을 팔아서 돈을 못 벌지라도 그 약 공짜로 줘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약을 다 주고 나면 그 약을 새로 사오지 못하겠죠. 또는 새로 가지고 와도 그 뒤부터는 그 약을 제값에 팔아야겠죠. 아, 그럼 똑같은 문제에 또 딱 걸리네, 그죠? 또 한치가 또 왔어. 그러면 또 반복이 되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것을 사회 문제로 봐야 되는군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이걸 풀어가가지고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인츠는 계속 아내를 죽여야 될 겁니다. 약사는 계속 약을 가지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약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자 이제 뭐 토론이라는 게 참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양심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면 토론도 좀 쉬워집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이게 옳고 그름을 거르는 이제 걸음종이와 같은 마음, 걸러내는 마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테고요. 또는 옳고 그름을 동시에 깨달을 줄 아는 마음, 신데레시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제식으로 바른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손이 5개 있다면 바른 손이 됩니다. 손가락 5개 바른 손이죠.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없는 모자란 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것은 온전히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을 요구할 때는 어려운 문제에 하나 직면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자랐어야 돼. 손가락 5개로 자라야 돼.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 손가락 3개인 아이한테 5개 행동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학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네요. 어떤 아이는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바른 마음을 갖추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아이는 유전적 질환 때문에 마음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이 되게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걸 질병, 환자로 또 접근해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바른 마음이 생겨나는 기원의 문제가 있지만 양심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여살이 가운데서 바른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것, 이것을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것은 모여살이 안에서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연구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처럼 의무감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무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지각하는 게 이게 비양심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지각하지 않는 것이 의무다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의무가 올바른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부당하고 반인륜적이고 우리 일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명령을 내렸죠. 그걸 수행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보다 상위, 그 위에 올바름의 잣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을 바른 마음을 단순히 어린아이들처럼 주어진 명령,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바른 마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한 단계 더 점점점 올라가서 그 위로 올라가서 서로 살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러한 도덕의 원칙으로부터 의무를 스스로 부여받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의무를 깨닫는 이런 도덕적인 그런 이성을 갖춘 그런 경우에 우리는 비로소 양심이라고, 바른 마음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너무 어려워지지만, 그래서 이 양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을 안에 깔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애착에 근거한 의무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양심 문제가 해명되는 건 아니고요. 양심의 한 차원이, 현상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양심 문제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던져져야 된다. 이것이 뭐 오늘 제 책읽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